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새로운이란 단어는요, 사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었다. 어제요,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양복 대신 청바지를 입은 모습, 다소 새롭게 보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에선 포장만 다시 바꾼 바른정당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도 그대로고 노선도 그대로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꼭 보수란 단어를 당명에 집어넣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성패, 이들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달려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1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여론조사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로써 총선이 꼭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절반, 현역 의원 교체를 바란다고 조사가 됐어요. 바꾸겠다. 그리고요, 보수 통합은 실패할 것으로 내다보는 유권자가 67%나 됩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귀하의 지역구에 있는 현역 의원 다시 뽑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역 지지한다는 30.4%, 현역 교체를 원한다는 50.7%.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자, 역시 총선 D-100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보시죠. 문,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 하고 있다. 이렇게 혹평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다. 선거용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엄청난 혹평입니다, 지금요.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1월 한 중순쯤 돌아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만 미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운이 감도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를 암살했죠. 그것도 이라크에서.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요, 호르무즈 파병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우리 군인 지금 굉장히 전운을 감동 지역에 보내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란 복수의 상징 붉은 깃발이 개양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쉰 곳 이상 우리 목표 이미 정해두고 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제주도 면세품 구입 한도 최대 120만 원으로 확대. 제주도에서 면세품 사는 한도가 지금 한 70만 원 정도로 좀 묶여 있거든요. 이걸 액수를 높여서 120만 원 정도로 풀어준다. 이런 내용이고요. 4월 적용입니다. 그리고 세법 시행령 1,800억 감세.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에 소속해 계신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 두 분 계시는데요. 먼저 시사평론계의 샛별 장윤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종곡을 찌르는 기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충동적 결정.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암살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충동적이란 이런 지적이 미국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에 없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빅매치,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거물급 인사 2명이 과연 어디에서 격투할 것인가. 이걸 두고 참 얘기 많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팬입니다. 우리 영화배우를 향해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두 손을 꼭 잡고 팬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런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윤석열의 선택.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인사 있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이란 군부 실세, 암살, 그 이후의 후폭풍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을 끌고 있죠.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됐습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요. 자, 그 사항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닌자 드론을 띄워서 이동식 공격이다. 미국 본토에서 게임하듯 작전을 했다는 겁니다. 드론입니다. 무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작전은 이라크에서 벌어졌지만 그걸 지휘한 거는 미국에서였다. 이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솔레이마니 제거 막전박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극비리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이라크로 간다는 걸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라크 공항에 내려서 이동한 것까지 파악을 한 겁니다. 외교안보 핵심 6명하고만 논의를 했다. 정보원 그리고 도청, 정찰로 위치 파악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보고받고 오케이 승인을 했습니다. 원격 표적 타격, 드론전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요. 이제는 이런 드론으로 하게 되는 상황.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이 작전을 놓고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충동적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기사입니다. 트럼프의 이란 2인자 제거 승인, 군도 경악한 충동적 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이 경악을 했다. 자, 여기 보면 뉴욕타임스요. 지금 이 암살의 이유를 뭔가 이 2인자가 미국을 향한 임박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공격이 임박해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언론들이 의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임박한 거 맞는가 하고요. 그리고 참모들은 이런 암살 대신에 이란 선박에 대한 공격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 없는 공습의 정당성을 우려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약한 이미지 바뀌길 원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 최근에 있었던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이 습격도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좀 더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국민에 대한 임박한 공격 위협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설명이지만 그 근거가 모호한 데다 중동 지역의 철군을 희망해온 그의 평소 소신과도 모순된다. 철군을 희망하는데 이런 암살 공격했다. 이건 다르거든요. 자칫 이번 공격으로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Soleimani was plotting imminent and sinister attacks on American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پاسخ حتما پاسخ نظامی خواهد بود. 네, 김성할 평론가. 지금 미국 언론 보도 그리고 뭐 국내 언론 보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제거를 거부했대요. 그 작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걸 그렇죠. 거부했답니다. 네네.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네. 걱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뭐 이란 선박 공격 정도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었다는데 전격적으로 암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런 공격을 거부한 후에 이제 대사관에 예. 이렇게 넘어가는 예. 그 시위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자극을 준 것도 있지만 예, 그거는 이제 표면상의 이유고 예, 제가 볼 때는 지난 뭐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게 이제
그동안도 이란 주변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력을 계속 증강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국내의 상황이 지금 트럼프에게 별로 안 좋은 상황도 예. 있고, 그다음에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이전에 그 약한 이미지 그거를 조금 가지고 가면 대선에 불리하겠다. 그리고 국내 상황을 좀 예. 이렇게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그 영화로 나왔었죠. 웩도독이라고 해가지고 꼬리로 몸통을 흔든다. 오. 해가지고 국내의 시각을 대외로 돌리는 방식이 이렇게 해외에 국지전을 일으키는 그러면은 방식이에요. 의도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든다. 이게 됩니까? 미국 언론들은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어. 있습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지도자로서 예. 커맨더 인 치프 그러니까 예. 사령관으로서의 약한 예. 이미지 이거를 좀 개선하고 대선에 안 좋은 이슈들을 조금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차원의 공격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굉장히 크게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임박한 공격이냐 아니면 불법적 공격이냐 이 논란이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임박하려면 실제의 위협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예.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인지 이 예.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옵션도 충분했고 그게 완전히 임박했다라는 증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들어간 거란 말이죠. 지금 미국 당국에서 과연 임박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아직 제시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들어간 것은 예. 지금 뭐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의 어떤 석유를 통한 자국의 경제가 불안할 이유도 별로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에너지 비축량도 그렇고 자국 내의 에너지 생산도 그렇고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예. 뭐 그런저런 이유가 저는 뒤에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이요. 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이란에서는 분위기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요. 반드시 보복한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아연 실색했다 이런 결정에 그리고 일부만 알고 극비례 진행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분위기인데 진짜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과연 악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 사실 논란이 많죠. 예. 왜냐하면 이란은 북한과 많이 비교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핵으로 전 세계를 애를 먹이고 있지만 예. 이란은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핵 비확산 체제에 협조한 2015년도에 협정을 맺었죠. 그 대표적인 나라를 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반드시 악당이 아니라는 사실 얘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갑자기 람보가 되어서 악당을 무찌르려고 나타났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국내 정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가 어떤 행위자로서 예. 선택을 할 때는 예. 양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국내 정치가 영향을 미쳐서 국제 정치에서 행위자로서 예. 악당을 무찌르는 람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선거가 가까이 다가왔고 예. 그리고 탄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결국 트럼프가 람보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닥쳐서 결국에는 람보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 국민을 아우르는 위대한 지도자 아메리칸 퍼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만드는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느낀 그렇습니다. 겁니까? 근육질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 이란은 모범적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동조자였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핵 비확산 체제가 중동에서 또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죽음으로써 예. 그는 단순한 사령관에서 이제 회교 나라에서는 순교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국의 암살에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순교자가 한 명이 내부에서 볼 나버렸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동 사태가 예. 붙잡을 수 없이 조절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예. 트럼프로서는 또다시 큰 내관을 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한테 걱정되는 건요.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심상치 않으면 유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비축한 원유가 충분할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거 감안했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세일가스 때문에 예. 사실 중동에 대해서 에너지 의존도는 많이 낮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약 70%를 예. 중동에서 가져오는 국가 같은 동북아시아가 대부분이죠. 예.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아까 매일경제 1면에도 있었지만 내년 올해 예.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만 봐도 예. 트럼프라는 지도자가 예. 동맹국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한
국제정치적인 안목이 매우 부족한 지도자다. 매우 위험스럽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상희 제가 평론. 하나만 더 짚으면 제가 지난주에도 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참수작전이 아니라 생포작전 영상이라고 뭐 그게 이제 예. 나중엔 아닌 걸로 뭐 논란이 좀 밝혀졌지만, 됐습니다. 논란이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생포작전이었다면 의미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면서 그 미국이 북한보다는 이란 공습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란은요 북한보다 그 전통적인 군사력이 약합니다. 약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 나온 예. 핵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을 때림으로써 북한이나 다른 지금 미국이 상대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저는 예. 관점인 것 같고요. 경제 문제 질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 유가의 변동이 단기적으로는 그 상향 리스크, 예. 그 상방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거는 맞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제조업 분야나 이런 데의 비중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약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그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미국이 보기에 좀 만만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란이 좀 만만해 보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예.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택하기 좀 수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이 상황이요. 사실 언론에서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북한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뭔가 고민을 던져줬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참수작전.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란군 실세를 암살한 거예요. 폭격을 했죠, 그냥. 자, 미국 참수작전에 북한은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5일째 두문 불출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미국 표적 동선 실시간 감시에서 암살했어요. 주한미군도 역시 이런 드론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김정은 느끼는 공포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금수산 태양궁 참배 사진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번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변 그리고 뭐 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북한이 뭔가 반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추정한 기사입니다. 아무튼 요 내용이요. 요거 최영철 편집위원. 확실히 이번 이란에 대한 미국의 작전, 북한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이 지금 뚜렷한 카드를 못 내밀고 있죠. 예.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지 않았고 예. 북한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속된 말로 좀 쫄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긴장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북한이 사실 미국의 항공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 워낙 많은 폭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그 폭격 때문에 사실 북한이 전쟁에서 참패할 뻔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일정 부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ICBM을 쉽게 쏘는 전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란과 북한이 예. 다릅니다.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예. 이란 옆에는 미치광이 전략을 펼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과 붙을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중동에서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 이란이라는 강력한 나라는 비록 강력하지만 예. 옆에 더욱 강력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아. 미친 전략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예. 제재의 파괴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을 동일선상에 놓고 미국이 다룰 수 있다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오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북한과 이란은 같게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좀 더 복잡계적인 계산을 해서 다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처럼 북한을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우리한테 또 지금 상황이 고민이 있는데 바로 파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전쟁 휘말릴라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어려워졌다. 이 전쟁 휘말리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청와대 백악관 NSC 관계자 통화 한국 원유 수송 파병 문제 논의다. 미국 외교 당국자 기여 방식 아직 결정 안 됐다. 파병 대신 플랜 B 제한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혼자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보고 좀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아덴만에 우리가 지금 파병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아덴만 작전에서 그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갖고 같이 하는 거 이런 걸 좀 고민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 군함이 가게 되면 지금 이란 쪽에서는요. 미군 관련된 건 다 적으로 삼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란과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고민 지금 전쟁 휘말리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할 평론가. 네. 자, 우리 정부 어떤 선택해야 됩니까 지금? 글쎄요, 뭐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을 좀 이렇게 잘 달랠 수 있는 카드들을 다양하게 예.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거를 뭐 제가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뭔지 다 알지 그러면은 이겁니까? 못하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동아일보 있어. 파병 대신 플랜 B. 그러니까 플랜 사실은 우리가 B인데. 파병 이거를 고민하는 이유가 최근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있고요. 미국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껄끄러운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성의 표시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이 되거든요, 분명히. 네. 근데 플랜 B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 플랜 B는 예. 다양한 형태가 되지만 예. 뭐 이렇게 뭐 그 물자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그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그 외교로서 잘 설득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좀 아까 이제 북한 문제로 좀 돌아가면은 예.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드물불출을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만에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아. 그러니까 아까 최경철 편집위원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예. 이란하고 북한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 지금 사실상 미국이 전 세계에서 2개의 전쟁을 이미 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2개의 전쟁에 그 더해가지고 북한에 전쟁을 하나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예.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핵키가 예.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그 섣부르게 김정은을 참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네,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뭐 저런 모습이지만 미국이 북한을 이란처럼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다. 아무튼 좀 많은 분들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이란의 모습, 또 북한의 모습, 우리는 뭘 선택할지 아주 여러 가지 과제가 좀 남겨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지금 정치권에서 빅매치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거물과 거물이 총선에서 격돌한다는 겁니다. 보시죠. 여당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지금 뭐 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인물 경쟁력이 표심을 가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사진을 2명을 딱 싣고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어느 행사장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직 총리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금 두 사람의 지역구 빅매치. 뭐 종로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뭐 관련 내용 좀 더 보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뭐 민주당, 정의당은 제갈 길 선언했고 보수 야권엔 통합연대가 변수다. 그래서 지금 뭐 보수 대통합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언제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이전 총선 국면에 뛰어들 것인가 뭐 이런 얘기 전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이 두 인물과 관련된 기사가 다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빅매치와 관련된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질문이 이렇습니다. 귀하의 지역구에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경우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낙연 51%, 황교안 27%.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도권 어디서 붙든 완승 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홈지 출마한다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권 차이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사실 전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게 지역별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TK 지역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TK와 강원도 정도를 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요. 이낙연 총리가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총리 출신 빅매치에 관심이 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빅매치 여기 그림 보시면 이낙연 51.2%, 황교안 27.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 MB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에 뜻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게 지난 3일 얘기거든요. 여기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일입니다. 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다. 그리고 이후에 본인의 입장을 좀 더 밝혔는데 험지보다 더 험지로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곳 간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수도권,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서 힘든 곳이 어딘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 안 떠올리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종로가 꼽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 이런 얘기합니다. 황 대표와의 대결을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다. 이렇게 되면요. 두 분 빅매치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요. 자, 윤기찬 변호사. 그런데요. 방금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TK 정도 지역 빼고는요. 황교안 대표가 앞서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게 이제 정당 지지도하고 예. 이낙연 총리의 특유의 그 인간적인 매력 예. 아마 그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실제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야당 심판, 여당 심판 이렇게 당 차원이 아니고 예. 그럼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 지지도를 보면 예. 박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소 다르고 아. 이 부분은 아마 그 대선의 예. 득표율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예. 그런 여론조사 형식으로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총선의 출마자로 얘기가 되지만 실제는 뭐 대선급의 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설문에 응하신 분들은 약간 대선을 떠올리면서 답을 했을 수도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지지도로 다시 치환을 하게 되면 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장유희 변호사는 예.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확하게 지금 민심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는데 예. 뭐 이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뭐 대선을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투표장에 가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즉각적으로 자유한국당 대표 주자를 예. 선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 중도층을 과연 포섭하고 담아내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특히 예. 그 대표 주자로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대표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자임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좀 물음표가 쳐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단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비토성 성격도 있어 보이고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유희 변호사라면 이게 지금 민심을 보고 있을 수, 민심을 반영한 이 수치들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는 요거는 유권자들이 좀 대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총선 때 진짜 들어가면은 이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요 화면 좀 잡아주시죠. 뭐 이런 결과입니다. 아무튼 이낙연, 황교안 가상 대결 전국 유권자들 뭐 저희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1.2 대 27.2.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하의 지역구에 이낙연, 황교안 두 인물이 지역구 출마를 한다면 어디를 지지하겠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이런 여론조사는 꼭 이런 걸 좀 밝혀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조사했고요. 조사 기관은 매트리스 리서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쭉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수치가 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 그러니까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쳤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정당으로 출범을 한 거예요. 새로운 보수당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이 얘기로 아까 시작을 했잖아요. 뭔가 새롭다 이런 걸 붙였는데 사실은 뭐 사람도 비슷하고 노선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청년 앞세운 새 보수당. 청바지에 흰색 티 입고 창당. 확실히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창당대회는 굉장히 근엄하고 무겁게 가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티셔츠에 하얀색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좀 됐습니다. 보시죠. 공천감시 청년위원회라는 걸 설치하고요. 당대표를요. 공동대표 8명을 정했는데 당대표가 한 달씩 대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초등학교에서 반장을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왕적 대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씩 당대표로 하니까 뭐 한 달 하다가 넘겨주니까는 뭐 마음대로 할 그런 여지가 없긴 하겠네요. 그리고요. 어제 유승민 의원이요. 총선에서 지금 8석을 80석으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통상 이런 창당대회를 하면은요. 청와대에서 약간 축하를 보내고 각 정당에서도 축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참석해서 축하하거나 아니면 화환을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이달 창당대회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그렇죠. 정무수석 씨도 보통 이런 거 참석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하 화환을 보냈다. 그러나 새 보수당과 야권 통합을 논의해야 할 자유한국당은 사람도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더 주목을 좀 눈길을 잡는 대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창당 대회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를 지킬 사람들, 오늘 이곳 국회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농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선 날입니다. 오늘은 무너져가던 보수가 다시 우뚝 일어선 날입니다. 왜? 우리 새로운 보수당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뭐 기존에 봤던 어떤 창당대회보다는 확실히 밝고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윤찬 변호사, 아까 조선일보 기사 맨 끝에 대목에 자유한국당은 사람도 화환도 보내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화환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대신 논평을 보냈어요. 논평을 보냈다고요? 창당을 축하한다는 논평을 냈고 예. 아마 다른 당에서는 논평이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뭐 준 같은 식구끼리 축하 화환을 보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같은 식구끼리 예. 사실은 뭐 지금 창당을 예. 했지만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깊은 연대를 통해서 총선을 치를 거다. 예. 이것이 이제 반문 연대를 넘어서서 예. 그런 그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일단 그런 뭐 제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아마 창당을 축하한다는 논평을 냈기 때문에 예. 축하하는 이상의 의사표시를 한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형식적으로 논평을 축하하는 논평이 갔으니까 화환보다 나았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가족 식구인데 무슨 축하를 하고 이런 게 배경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정말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지금 윤찬 변호사께서 해석을 해주신 개인적으로 해석해 주신 거죠. 진짜 그런 이유였는지 아니면 뭔가 내키지가 않았던 건지 그건 모릅니다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어제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영철 편집위원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죠? 지금 8석인데 80석으로 목표를 삼겠다. 유승민 의원의 어떤 포부였어요. 10배입니다. 지금보다 10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의원이 어제 창당대회는 굉장히 파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유승민 의원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 예. 웃도리를 벗으면서도 이게 예법상 예. 이 웃도리를 벗으면 와이셔츠만 입고 있으면 이게 내복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뭐 어떤 분들은 그게 속옷이다 그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예.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속옷만 입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니까 예. 속옷만 입고 우리 밥 먹읍시다. 이런 식으로 좀 격식을 차리는 분인데 어제 저렇게 넥타이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벗어버리고 예. 그리고 이 양복 바지도 벗어버리고 완전히 파격적인 복장을 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신 거 보면 예. 굉장히 파격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80석도 좀 파격이 아닐까. 결국 정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꿈 파는 거지 않습니까? 꿈에는 뻥도 좀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좀 모두 들어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밤에 로또 사는 꿈 꿔서 로또 당첨되는 꿈 예. 꿨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제 하태경 대표도 얘기했다시피 예. 우리는 벤처 정당이다. 예. 지금 많은 위험성이 있지만 예.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서 실패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성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벤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예. 결심인데 예. 당장 이번 선거에서 80석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새로운 보수당이 시간을 갖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예. 그러한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새로운 보수가 성립하는 것이지 이번에 반드시 예. 무언가 한 상 차려 먹겠다고 나서면 예. 결국 그 밥도 못 먹는다는 것이죠. 예.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예. 부산에 계속 나왔습니다. 예.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죠. 예. 계속 그 길 가다 보니까 대통령도 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보수당도 새로운 모습 보이려면 시간을 좀 견뎌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은 80석 얘기했는데 그에 앞서서 하태경 의원은요. 이제 지금 책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50석 얘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유승민 대표가 너무 높다. 그래서 80석 정도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10배입니다. 지금 석에 10배. 자, 윤기찬 변호사가 잠깐 발언 하려고 요청하셨는데 30초 드리겠습니다. 뭐 반론하실 게 있을까요? 반론하기보다는 뭐 예. 속내를 말씀드리면 속내요. 그러니까 창당을 했지만 향후 예. 이제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로 보면 예.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반기는 것이죠. 수도권에서 다자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수. 여권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이 잘 되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축하를 할 만하고 예.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길 일은 아니에요. 창당까지는 예. 창당 이후에 어떻게 또 연대가 예, 갈지 예.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 아마 속내가 저렇게 표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환과 그 참석자에 관한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신 겁니다. 자, 장유미 변호사. 네. 새로운 보수당의 어떤 포부 목표 80석 제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그럼 이 새로운 보수당을 정치권에서 예. 어떻게 뭐 취급하고 있느냐, 대접하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80석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꿈인 것 같고 예. 왜 그러냐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통합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뭐 유아무개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또 감정적으로도 안 좋게 받아들이던데 그만큼 어떤 그 새롭게 손을 잡고 더 이제 나아갈 어떤 상대방으로는 아직 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리고 80석을 담아낼 그런 저력이 있는 예. 정당으로는 아직 자리매김을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제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건 예. 사실이지만 그걸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있는 이 예. 당이 담아낼 것인가. 그래서 계속 안철수 전 대표한테 뭐 러브콜을 보내고 찬밥 신세를 이제 감내하면서까지 문자를 계속 보내도 답신이 없는데도 예.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력으로 갱생할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예. 아닐까. 지금 정확한 진단은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분명히 지지하는 정당을 확실히 정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당 부분 많은 유권자들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은요. 찍을 데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찍을 데가 없다라는 게 과연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정치권 각각의 정당들은 그 부분 찍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쪽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낸 게 목표인데 과연 잘 될지 어떨지 요거 시간이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 총선과 좀 관련되는데 청와대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청와대 이번 주 조직 개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한다는 거는 떠나는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떠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총선에 나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선 출마 최대 60명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 이미 총선 출마 예상자들입니다. 이미 뭐 본인이 출마한다고 밝히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따져보면 60명 정도. 그러니까 전 현직 청와대 출신이 되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근무를 하고 있는 분, 이미 하신 분이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름이 나옵니다. 뭐 주영철, 윤건영, 고민정 출마 주목된다.
친문 인사들, 그렇죠?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다는 건 친문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문 인사들 여의도에 입성시켜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 단단하게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아무래도 친문 인사가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무리한 공천 또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지난 정부 때 본 모습이거든요.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무리한 공천, 당내 갈등 불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 낙선자들은 또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약간 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여기입니다. 고민정 지금 청와대 대변인 출마 가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은 모두 총선 출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고민정 대변인은요. 윤해 김현미 장관 빠진 고양시가 지역구로 유력하지 않는가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전직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김의겸 이미 출사표 던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고민정 대변인까지 청와대를 나와서 출마한다면 청와대 대변인 다 출마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걸 좀 해석을 할까요? 여기 뭐 이번 주 비서관급, 그러니까 청와대 개편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로 더 출마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잠시 순서를 헷갈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청와대 전현직 출마가 러쉬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빈칸 채우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에 빈칸들이 있죠? 요걸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패널 분들께 미리 적으실 수 있는 판넬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빈칸이 큰 제목에도 있고요. 작은 제목이 있는데 표현은 다릅니다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의미지만 약간 다른 표현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제가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읽어드리면서 힌트를 좀 더 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민주당 영입 4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어제 영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과 별도로 옆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청와대 출마 러시가 이루는 걸 이런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들이 뭐라는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한 거죠. 이 모습에 대한. 그리고요.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지적이 여기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면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업고 뭐다 이렇게 됩니다. 당에서는 청와대 출신이라고 별다른 특혜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이런 게 아무래도 총선 과정에 나오잖아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이 네 단어로 된 어떤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네 분 패널께서 답을 쓰실 동안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들께서 검찰을 보는 시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좇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올바른 검사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국민은 지금 검찰개혁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의 소명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던 구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오늘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불출마 입장을 밝힌 의원 겸 장관들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얼굴 표정 보면은 참 뭐랄까요? 힘들다. 사실은 출마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출마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정이 좀 묻어나기도 합니다. 얼굴에요.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인사들 출마하겠다고 나선 전현직 숫자를 따져보니까 60명까지도 이르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변인들은 3명 모두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청와대 인사들 지금 상황이 무엇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또 밑에는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얻고 무엇이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무엇 각각 두 가지지만 다른 답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과연 패널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정을 해주셨는지.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무혈 입성이라고 쓰였어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청인사들 무혈 입성 이런 비판 나온다. 그리고 문 대통령 얻고 무혈 입성.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둘 다 들어갑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요.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저는 이제 아래 걸 좀 더 예. 보고서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뭐 당내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청와대 이력만 가지고 예. 그걸 내세워 가지고 그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혜택을 봐가지고 사실상 그 바닥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닥을 이렇게 막 그 일구고 다니는 예.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꽃가마 타고 무혈입성을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우려에 대해서 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 특혜 없다. 공정하게 게임을 치르게 할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청와대 비서관 앞에 예.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이거를 쓸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관건이 돼요. 그걸 쓸 수 있게 하느냐 못 쓰게 하느냐. 과거에 보면은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라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 이르면 여론조사가 보통 다 20%가 올라갑니다. 달라진다는 거네요. 자기 지지율에서 예. 20% 정도. 예. 대단히 큰 거죠, 2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당이. 지금 청와대 전현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막 홍보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이렇게 앞세우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사진도 사진이지만 예. 여론조사는 읽어주기 예, 때문에 예. 귀로 듣고서 예.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예. 모르는 사람은 특히 예. 관심이 평상시에 별로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굉장히 큰 사실상 그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반발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후보들 간의 논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정리해 주느냐가 예. 이런 시비의 어떤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어떤 잡음이 발생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공정성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자, 이번엔 최경철 편집위원 답을 좀 보겠습니다. 다 해먹나?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 인사들 다 해먹나? 이런 비판 나온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적용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얻고 다 해먹나? 이런 지적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실제로 들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뭐 민주당 사람들 답을 놓고 보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답을. 제가 예.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예. 민주당 일부 출마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인사들. 경쟁이 지금 세게 붙었거든요. 지금 워낙 수도권에서는 예. 민주당의 인기가 워낙 높으니까 경쟁이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상황에서 자꾸 내려오니까 화가 난다는 몇몇 분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요즘 세상에 어디 백이 있냐. 예. 그러니까 백이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내려오면 백이 있는지 의심을 하고 예. 다 해먹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기업은행 앞에 모습 보셨습니까? 기업은행 앞에서 예. 과거 정권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노조가 지금 새로 사장에 임명된 분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제수석 하시다가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분이 노조가 출근 저지를 하는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것을 예. 봤을 때 야, 이 정부도 왜 이렇게 낙하산을 해서 또 이전 정부하고 똑같은 욕을 먹을까? 예. 저는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와 입법부는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근데 청와대의 참모들이 저렇게 많이 내려와서 입법부에 들어간다면 예. 결국 청와대와 입법부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이 안 그래도 예. 공수처법에 대해서 통법부라는 비난 많이 받았는데 예. 결국 국회가 통법부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상권 분립이 예. 흔들리는 것이고 민주정치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예. 전 청와대가 좀 오만한 권력이라는 그러한 굴레를 좀 벗어버리고 과거 정권이 했던 걸 말고 예. 새로운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정치가 발전하고 그래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배울 것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정치하면 결국 과거를 회귀하는 것이고 결국 과거 정권과 예. 다를 것이 무엇인지 과연 촛불혁명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청와대가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설명해 주지만 정답을 다 해먹나로 추정을 해주셨어요. 이 표현이 셉니다. 저 정도면은요. 자, 이번엔 윤기찬 변호사는 우선 추천. 그럼 이렇게 됩니다. 청와대 인사들 우선 추천 이런 비판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없고 우선 추천 이렇게 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당내 비판은 이런 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쟁 상대가 거의 입각을 해 있는 상태고 또 예. 묘하게 또 입각해 있는 그 해당 지역에 또 거론이 된단 말이죠. 예.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예. 그럼 사실상 우선 추천 기회를 얻은 것이고요. 아까 뭐 그 몇몇 장관들은 나가고 싶다는 취지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예. 말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말리는 의도가 뭔지 경쟁력이 떨어서인지 아니면 새로운 분을 보내기 위해서인지 결국 이제 우선 추천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 전 정권에서 있어 왔지만 이것은 없어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현 정부에서 비서직을 수행했던 분이 국회 구성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국회 비서관을 구매했던 분이 뭐 국회의원에 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예. 현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도 아닌 대통령 비서직을 했던 분들이 직전에 그 역할을 했었는데 바로 예, 국회로 그분들이 들어가는 국회 거. 구성원으로 가가지고 예. 행정부 견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건 관행으로 좀 확립돼야 할 회피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천이라고 추정을 해줬고요. 장윤미 변호사는 호가 호의. 그러면은 청 인사들 호가 호의 이런 비판. 문재인 대통령 없고 호가 호의. 뭘 내부 쓰신 게 다 여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보니까 지금 보니요. 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보통 이제 집권 예.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여권 심판의 성격이 예. 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예. 국민들이 여권을 심판해야 되느냐, 야권을 심판해야 되느냐, 지금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게 과연 예. 민주당의 책임이 있느냐, 자유한국당의 예, 책임이 예. 있느냐라고 물으면 거의 후자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예. 이제 국정 철학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예. 청와대에 어떤 이름을 달고 이름표를 달고 나오려는 거 아니냐. 보통의 이제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예. 이런 시기의 움직임과는 다소 다른 게 아닌가. 예. 물론 이제 국회에 입성했을 때 또 이제 입성하는 과정에서 계파 분열이랄지 다툼이랄지 공천 잡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 지지가 아직 견고하다는 걸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자, 김상일 변호사께서 예, 뭐 좀 저 짧게 발언 좀 기회 말씀을 좀 청하셨어요. 드리면 예. 아까 이제 현 정권의 청와대 출신들이 나오는 것이 부적절하다 국회로 가는 예. 것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좀 약간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정치라는 게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예. 현 정권에서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예. 심판을 받는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예. 그 자격이 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와대가 바뀐다면 여의도 물갈이 아니지 여의도가 바뀐다면 예. 여의도 물갈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가장 큰 기준은 임명직과 선출직은 전혀 다릅니다. 임명직은요 생각이 있어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선출직은 자기 생각이 있으면 예. 자기가 좀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대표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가지고 직전 청와대 근무를 가지고 총선에 출마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 시각, 다른 시각을 좀 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분 모두 앞에 다시 한번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 있으신 걸요. 무혈 입성도 나왔고요. 우선 추천, 호가호의, 다 해먹나. 이렇게 네 가지 답인데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큰 제목에 있는 정답 보여주세요.
청와대 인사들 문 대통령 후광만. 이거 후광에 좀 포인트가 있었군요. 후광만 기대하고 있다. 자, 이 아랫부분 정답도 보겠습니다. 호가호의. 저기 호가호의 오늘 한 분 있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호가호의 자규미 변호사가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나머지 세 분은 사실은요,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의 표현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다 해먹나네요, 오늘은요. 그 표현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검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검찰에 대한 인사를 할 것이다. 뭐 기사에 따라서 이번 주에 분명히 뭔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참 많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 물갈이 될까? 추미애발 인사태풍에 숨죽인 검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인사위원회 열어서 명단을 심의할 수 있다. 청와대 법무부 뭐 인사초안 제출했다. 이게 주말 동안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런 거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그러나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법령상 인사를 하기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여다봅니다. 그렇다면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면도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조국 수사팀 등 교체된 집단 반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미애 조국 울산 수사 책임진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그리고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손대나 이번 인사 대상자에 되냐 뭐 이렇게 전망한 거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인사를 벌인다면 이른바 이제 다른 자리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를 하다 말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보스 기질이 있는 윤석열 손발 잘릴 땐 사퇴 가능성도 있다. 보스니까요. 이 정도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행동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검사들의 수사 본능 더 일깨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한 가능성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영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가족입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의 강력한 당부도 들은 상황, 그리고 본인도 어떤 인사권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은 검찰 인사 조만간 있는데 아마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지금 많은 언론들이 거의 그 방향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그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뭘 할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아니면 진짜 어떤 굉장히 강한 반발할까? 뭐 이런 겁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력의 심장부를 거누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그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인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예. 윤 총장이 과감하게 사퇴를 함으로써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죠. 자리를 던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께서 예. 저는 다른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 장관이 예전에 판사 생활도 했지만 예. 국회 생활을 더 오래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분이 어떻게 보면 의회주의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 많이 경험했듯이 장군멍금하면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보고 예. 이런 식으로 상대가 주는 것도 내가 좀 받고 내가 줘야 하는 것도 상대한테 반드시 받게 하는 예. 이런 시스템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방적인 인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기에 예. 추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 일방의 인사, 독선적인 인사를 한다면 윤 총장은 바로 튀어나가서 큰
결단을 하고 검찰 내부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총장의 임기도 한참 남았는데 사표하고 나간다면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장우희 변호사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죠. 저는 오히려 그 보스 기질 때문에 사표를 쉽게 던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수족들을 만약에 인사권을 행사해가지고 잘라낸다면 그 후배들의 어떤 수사 이런 부분을 더 밀어붙일 수 있도록 아마 방어막을 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요 아랫부분이네요. 검사들의 수사 본능을 오히려 더 자극하고 일깨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수사팀을 교체를 하더라도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수사를 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의 재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사건건 이제 부딪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사를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사표를 던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에 대한 부글부글 끓는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지금 인사권을 함부로 이제 행사했을 때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급심이 판결을 한 부분도 상당히 사실 이제 부담이 되는 지점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로 총선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수사를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정권이 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제어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총선에 좋은 영향 못 미칠 거라는 판단을 할 겁니다. 때문에 소폭의 어떤 인사권 행사하고 윤석열 총장은 사표를 던지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사실 뭐 기사들이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번 주 굉장히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섞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미국 대학생들 봉준호 감독 영화로 한국어를 배운다. 여기 보면 4편이 수업 시간에 다뤄진답니다. 조지아 공대의 한국어 강좌인데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하면서 이 영화를 활용한답니다. 기생충, 살인의 추억, 괴물, 마도. 굉장히 다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한국어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거죠. 이 영화들이 봉준호 감독이요. 그리고요. 이 사진 봐주시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송강호 배우잖아요. 배우 송강호 씨. 이 앞에 부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미국 배우 브래드 피트입니다. 지난 3일 미국 LA에서 열린 어떤 영화 관련 시상식에서 다 참석을 했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브래드 피트도 초청이 돼서 온 거죠. 근데 송강호 씨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보더니 일부 찾아와서 손을 덥석 잡고 팬입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죠. 브래드 피트 기생충 팀 찾아와 송강호 손 꼭 잡고 인사 나눴다. 여기 보시죠. 두 손을 잡고 이거 모습은 진짜 팬 같습니다. 정말.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팬입니다. 송강호 손 꼭 잡은 브래드 피트. 기생충 미 배급사가 트위터에 이런 사진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반가웠나 봅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송강호 배우는 뭐 반가우니까 브래드 피트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찾아와서 인사한다니까 뭐 좋겠죠. 그래서 그렇죠. 악수를 해서 한 손을 했는데 브래드 피트는 두 손을 덥석 잡고 저렇게 숙이면서 진짜 팬심이 발동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우리 국민들이 봐도 굉장히 흐뭇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송강호, 봉준호 감독 역시 뭐 국민들에게 기쁨을 많이 안겨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우리나라 영화 그리고 배우를 향해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좋아지네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요, 제77회 골든글러브 시상식, 영화제전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 시상식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기생충이 올라가 있어서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정도면 어떤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여러 가지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생충 대단합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뭘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한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가 좀 있었죠, 이 기사요. 사라진 관리비 7억, 숨진 두 직원. 노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요 내용은 변호사 두 분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세히 제가 나와 있는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억 공사비 납부를 미루던 격리 담당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인전 관리실 소속이죠.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관리비 통장에는 240만 원만 있답니다. 돈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린 관리소장도 숨졌습니다. 관리비 회계감사 곳곳에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주민들 동의받고 뭐 생략하기 일수다.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장유희 변호사, 이게 네. 무슨 사항인지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예. 이 다액을 적립해 예. 놓는 이제 그 금액이 있는데 이 아파트에서 이걸 실제로 관리하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 또 다른 분이 자기가 이 7억 원 상당의 금액이 비었는데 또 얼른 간 거죠, 그 돈이. 예, 그러면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 부담감. 거냐라는 이런 부담감을 주변에 호소하고 토로했다고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네. 인해서 지금 이 아파트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사실 이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상당히 많은 곳에서 사실 깜깜이식으로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이제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300가구 이상은 회계감사 의무 이제 단지로 예. 규정이 돼 있지만 그게 또 이 아파트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절차에서 면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법적 허점, 구멍 때문에 예. 이런 일이 계속 만연하고 지속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시환 변호사, 사실 아파트 관리 문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해서 어떤 해결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아마 대한변협하고 예. 합동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이제 돈관리 감독은 원래 입대위가 하게 돼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독을 하게 예.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서는 예. 일정 규모 이상은 이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라 이건데 예. 그것도 생략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법을 고쳐서 전부 다 그러니까 15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관리제도를 갖게 예. 되는데 그 정도부터는 사실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거나 또는 감사를 회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예.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공시되게 돼 있지만 실제로 명목상 공시만 되고 실제 돈이 잔고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들춰내기가 1년에 한 번 있는 회계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극은 이건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맥주 얘기입니다. 국산 맥주 종량제 날개를 달고 17% 싼 값으로 수입산에 반경 나온다. 주세가 개편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맥주는요. 종가세, 그러니까 출고 가격에다가 세금을 매겼는데 지금은 용량에다 세금을 매게 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캔 맥주하고요. 수제 맥주 있죠. 요즘 가끔 많은 분들 찾고 계신데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수입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